사실 사회복지계 쪽에서 많은 신청을 또 주셨는데요. 또 사회복지는 일반 기업 또 현장과 다르게 또 어떻게 ESG와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오늘 그 해결책보다는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SG에 앞서서 먼저 CSR의 현주소를 먼저 공유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일을 도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회공헌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기업과 또 많은 공공기관들 또 복지 현장에 있는 많은 직능단체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취약계층을 지원과 또 환경과 여러 사회 각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고 싶은 사례는 2014년도에 지금은 행정안전부지만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였는데요. 서울에 있는 쪽방 5곳이 있는데 그곳에 쪽방을 돕는 쪽방 상담소라고 하죠. 그 상담소에 공간을 좀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낡은 파출소 건물을 개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화장실이랄지 아니면 복합 공간, 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기업들께서 흔쾌히 기부금을 출연해 주시고 해서 어떤 기업은 화장실을, 또 어떤 기업은 부엌을, 또 어떤 기업은 도서관을 이렇게 복합 공간들을 막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들이 한꺼번에 모였었고요. 또 명절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빠르게 이것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에 이제 PM으로 참여하게 됐었는데 6, 7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6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각각 사업을 발주를 주다 보니까 이 작은 한 25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 7, 8개의 시공업체가 와서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작은 공간에 6, 7개가 각각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부엌 개보수를 하고 복합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CSR 현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각자 열심히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그것이 제가 이 사회공헌을 더 깊이 또 협력적 거버넌스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인천에서는 인천사회공헌센터가 처음 출범을 하면서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시도협의회에서도 이런 사회공헌센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역의 기업들 혁신도시로 이전을 되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지역의 거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있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런 보건위생에 대한 것들까지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집중적으로 이 복지 현장들은 이 코로나에 어떤 대응을 또 해야 되나, 또 이 현안들은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처음 터졌을 때는 마스크 수급에 가장 집중을 했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노숙인 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특정 대상별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안들을 공유하는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층적인 사회 문제와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들의 대안들이 또 필요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자 간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그 ESG가 더 강조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뭐 기업에 오늘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그 BRT라고 하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의 CEO들이 참석을 해서 그 안에서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중론을 모으고 있는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전 세계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자 간의 이해관계자를 배려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선언적인 걸 발표를 하게 되고요. 여기 안에 보면 고객에게 더 가치를 잘 전달해야 되고 또 내부의 직원에게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협력사에 대한 벤더들에 대해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하고 있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지역 사회 안에서 어떠한 또 지원을 해줘야 될지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기업을 어떻게 존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CSR로 부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새롭게 나온 어떤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의 CSR이라고 하면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좋은 단가에 형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드는 공정에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것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안전사고가 생긴다든지, 또 우리 고용자들, 근로자들에게 이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면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사회적인 책임에 좀 더 부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공헌계에서 이 CSR에서는 CSR과 사회공헌의 용어의 혼동에 대해서 굉장히 또 논란이 많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CSR이 더 광의의 상위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김장이랄지 또 여러 가지 급식 지원이랄지 이런 활동들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 하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제대로 제품을 만드는 공정, 또 이런 생산과 소비와 유통과 배출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책임들은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정말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이 기본적인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지속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지금 기업의 CSR을 다시 한번 저희가 언급한 이유는, 지금 산업계에서는 KESG라고 해서 그 지표의 가이드라인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서도 보면 그 세부 분류에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앞에 언급드렸던 CSR의 항목들과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우리가 기업 안에서 어떻게 대외적으로 공시를 할지, 또 정보 공개 주기는 어떻게 될지, 또 한편으로는 정규직은 어떤 비율로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산재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공시하게 돼 있고요. 또 이 사회 안에서 여성을 어떻게 인원 비중을 해야 될지, 또 한편으로는 내부의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지표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표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글로벌 골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냐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인 SDG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 보면 이것은 비단 기업만의 목표가 아니라 개인, 또 기관들, 또 여러 가지 NGO들, 모든 정부 조직들이 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맞춰서 17가지 세부 주제와 또 그 하위 개념의 169가지의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그 항목들을 보면 거의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 안에서는 앞에서 보였던 그 17가지 타일이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과 관련해서 SDG의 전체 목적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항상 이렇게 공표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복지 쪽에서는 이런 빈곤의 종결이랄지, 아니면 기아나 이런 식품의 안정성, 이런 관련된 삶과 웰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밀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17가지 주제들은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이것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17가지 같이 연결되어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도시 재생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과 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우리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인천에 인천연구원이 있죠. 인천연구원 안에서는 인천의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환경, 문화, 복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사회복지 기관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또 오늘 많은 기업들도 들어오셨지만 사회복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하는 이런 사회복지관이 이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사회가 다층화되면서 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읍면동 단위의 공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민관의 역할이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촉매제 역할로도 복지관의 역할들이 재조명돼야 되고 재정립돼야 되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안에서 제가 뒤에 사례를 한번 또 공유를 드릴 텐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거기 안에서는 각 지역별로 의료급여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되지만 더 만성질환으로부터 더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현안들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사례들도 우리 앞으로의 방향성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 복지가 어떤 사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의제들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또 조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사례로 들어볼까요? 실제로 사회복지기관들은 환경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복지 서비스를 대면 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던 복지기관들에서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이 서비스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 걸 중단을 하고 도시락이나 밑반찬 서비스 같은 것들은 다 배달 서비스로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회용으로부터 노출이 더 많이 되게 됐었고 특히 또 경제적인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주거 광열비라고 하죠. 이런 난방비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일반인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난방비를 보게 되면 화목 보일러든지 아니면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겨울을 나기에 정말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광열비의 비용상으로는 굉장히 작게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난방비 여론의 이슈랄지 또 미세먼지나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더 많이 취약한 것이 이런 경제적 취약계층들의 또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여러 곳곳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거나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일자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들 또 자활 일자리로 또 새롭게 일자리들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환경과 복지에 있어서 하나의 접목된 접점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복지와의 연결성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거의 정부보다 더 많이 민간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들이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복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어떤 정부 조직과 지자체와 또 복지기관 간의 지배구조의 이슈, 또 이것은 의사소통 간의 의사 결정 방식의 새로운 인식이 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기업만이 ESG에 있어서 지표화한다기보다 사회복지기관들에 있어서도 이런 환경적인 면, 지배구조에 대한 면, 또 지역사회와의 연결성 문제는 또 이것은 또 사회복지기관들과 또 다양한 NGO들 간의 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 프로젝트 중에서는 인구가 더 소도시가 되게 되면서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공공행정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대상별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 협력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이 거버넌스의 부분이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입니다. 좀 빠르시죠? 전달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질문 다 받아들이면서 하고 싶은데요. 채팅창에 궁금한 단어랄지 아니면 또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은 메모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런 앞에 지금 사회복지기관들의 어떤 재조명에 대한 것들을 사례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광주 광산구청의 사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3,000세대의 전수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어떤 니즈가 있고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한 109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구임대주택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죠. 또 대상별로 노인 인구가 좀 많다거나 또 여기 안에 교육의 정도가 조금 더 다르다거나 경제 수준이 또 취약하다거나 또 이들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식료품비나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관리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또 부담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최소 생계비에 대해서 이것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성질환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서 이것이 자살에까지 이뤄지는 사회 문제로 지역사회 안에서는 지역사회 돌봄과 또 치유의 영역, 사회서비스 영역까지도 또 연계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실태조사가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공공 프로젝트로 민간 협력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자체와 또 전통적인 복지기관들과 또 직능 단체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던 공공 영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또 이런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 가치에 더 부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사회 문제 해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LH나 또 주택관리공단, 또 AT센터 이런 기관들과 같이 연결해서 한 지역사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협력 모델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런 후원기관만의 자원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주체들이 좀 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와 또 새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각각의 사업으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활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그 목적에 있는 SDG의 빈곤을 종식하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계속 생산적인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지요. 인천에서 우리가 이런 사회공헌센터가 생겨나게 되면 단순하게 자원을 연결하는 것들로 저희는 한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더 지역의 자원들이 각각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조금 더 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지만 했던 것이 한계가 있었죠. 우리 복지에서 좀 더 나아가서 환경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여기 지역사회 안에서의 토탈 가치, 행정과 같이 접목돼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례화하려고 하고요.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것들이 기업이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들, 또 ESG 사업들과 연결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촉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직능 단체의 역할들을 잘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의제들을 잘 또 새로운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들도 필요하겠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들과 또 한편으로는 그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그 차이 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계속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질이 낮은 의료 서비스들로 이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어서 이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의료와 함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출범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주치의 제도로 지원하는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셨겠지만 직능 단체별로 굉장히 다른 영역의 일을 하시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의료혁신 모형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 안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것을 형성하고 준비하고 또 활동하고 어떤 협약 단계가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출범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출범식 이후에 앞으로 사회공헌센터가 어떻게 발전 방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의 품을 들여야지만 되는 일들입니다. 자,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관계이면서 또 때로는 의존관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갈등관계가 유발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이 단계별로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아마 기업들 저희가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기업 자원봉사로 할 것들이 너무나 없어졌다. 또 ESG에 맞춰서 환경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복지 현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랄지 사실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각 단위에서 특히 건설사들 또 에너지 기업들 또 현장에 계신 여러 행정 단위들에서 다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각각 대상자 발굴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좀 모아서 토탈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망을 만드는 것들,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단지 그 후원금을 내는 조력자가 아니라 기업의 업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같이 접목시키는 형태의 것들이 더 활성화된 자원봉사 영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사회공헌 네트워크에 있어서 어떤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같이 해서 실제로 각 단위들이 각각 이런 사회공헌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항상 예산의 한계가 있고요. 또 인프라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이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론의 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명함 교환하고 인사만 하고서도 끝나기가 너무나 이제 급급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사전 세션에서 이제 설문지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 또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교육 세션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제를 뽑아봤더니 민간 협력들의 기금이 있지만 다들 이 협력의 개념을 기금 후원을 받았다거나 현금 후원을 받았다는 거로밖에 인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협력 경험에서는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가는 경우는 좀 많지 않았었고요. 또 담당자들의 고충은 항상 그 후원 파트너 발굴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력의 부족들, 또 이런 사업 전환에 대한 문제들, 또 기업에서도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발들이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견들을 다 모아서 분류를 해봤더니 역시나 요즘 환경적인 이슈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의제화했습니다. 네, 여기에 참여해 주셨던 기업 중에 좀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서울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니버셜 관광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좀 더 접근성이 높은 정보들을, 관광 편의시설들을 50개 선정을 해서 백서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 더 활성화된 자원 발굴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내용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백서가 없어서 장애인분들이 관광 편의시설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위까지 가는 데에 여러 가지 교통의 인프라들, 또 여러 가지 제한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의 기관들은 특정 어떤 프로그램만 만들고 그것을 어떤 기간 중에 진행하고 홍보하는 데만 하고 또 이것을 사업을 접게 되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이 되는 여러 이해관계들을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이것이 이제 장애인분들은 어떤 또 현안들이 있고 또 이것을 지원하는 다른 유사한 기관들은 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이렇게 의견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밀도 있게 또 네트워크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고요. 또 하나 후원 발굴 중에서도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어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의료 대상자들이 들어오셔서 긴급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노숙하시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간식 제공이나 또 옷가지들도 공급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 발굴이 쉽지 않았던 거죠. 병원 안에서는 병원 자체의 일손도 너무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런 후원 발굴 파트너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담당자가 정말 이제 읍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셨던 기업 중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기업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후원을 했던 그 한국재해구협회가 있는데 그 재해구협회에 많은 자원들이 모여 있으니 그 자원들이 또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어떤 공모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제안하거나 특정 어떤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그 후원 기업을 찾느라고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항상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것을 공모라는 어떤 사업보다는 조금 더 현장 밀착형 자료로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천에서 만들려고 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는 이런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서울에서 같이 그 기업들과 한 50개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공동으로 자원순환에 대해서 캠페인을 해보자. 물론 여러 기업들께서 오늘 이제 오후에 발표하실 그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재자원화하는 그 각 소재별로 이렇게 품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파급력이 있는지 또 특별히 이것을 제조하거나
업과 연관성이 없어도 우리가 그 기업 안에서 또 공공기관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같이 모색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그 특성에 맞춰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활동들을 지금 서울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자원을 재순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더 서울보다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뭐 올해 하반기 또 그 지금 후속으로 준비되어 있는 네트워크 모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기업들이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또 지속 가능한 이런 순환 경제에 관련된 것도 꼭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저희가 45분까지여서 시간이 남게 되면 저희가 이걸 공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ESG 관련된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많이 읽는 책이기도 한데요. 비즈니스 생태학은 지금은 절판됐다고 해서 저희도 도서관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는 책에서도 각 기업들이 어떻게 ESG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비즈니스 생태학은 거의 90년대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고 인터페이스라는 이 글로벌 건축 자재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주로 카페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그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건축 자재 회사로서 이 폐기물을 자원 선순환을 할 수 있을까를 적용을 하셔서 지금은 글로벌 1위 기업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장판으로 많이 깔았던 모노림처럼 이렇게 통으로 된 장판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면서 이렇게 손실되거나 뭔가 고쳐야 될 때는 전체를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카페트형으로 조각조각 만들어서 이렇게 재료 수급도 편하게 하고 또 이것을 다시 재자원화하는 데 특화된 기업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지금 업에 맞춰서 다양한 그 자원 선순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특히 자원 순환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인천 안에서도 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선별 처리 전 단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 배출을 25년 동안 했지만 실제로 그 배출하고 다시 수거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분리 배출이 압착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선별 처리하는 공정에서 많은 비용과 물류비가 들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제품을 사고 그냥 버리고 이런 선형 경제였다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순환 경제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게 됐고 이것이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2019년인가요? 제가 영국의 유니레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날 나왔던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이 로고만 보더라도 어떤 것은 우리 생필품과 관련된 거, 먹거리와 관련된 것도 되게 많은데요. 정말 플라스틱 용기들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왔던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그 2050년까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플라스틱 이슈에 대응을 하겠는지 그 영상을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There's a lot of plastic pollution in the environment, and the uncomfortable truth is that some of it has got our name on it, and that is not okay with us. In fact, it hasn't just made us think, it's made us rethink. So now more than ever at Unilever, we're rethinking the way that we use plastic packaging in our products. You could say we're getting drastic with plastic. We don't want to get rid of plastic entirely. For the safe, efficient, and economic distribution of our products. Plastic still has its place. But that place isn't our environment. Not in our streets, not in our rivers, and not in our oceans. No, where plastic belongs It's inside something called the circular economy. This is where plastic is either reused, Recycle. Or made compostable it's kept in a loop. To stop it from ever finding its way into the environment. And this way of thinking is already changing the way we are acting. in the next 5 years, We'll halve the amount of virgin, unrecycled plastic that we use. and as part of that, we will get rid of more than 100,000 tons of plastic packaging. completely. In the next 5 years, working with our partners, We'll help collect and process More plastic packaging than we sell. Yes, more than we sell. And in the next 5 years, 100% of the plastic we do use will be reusable recyclable, Or compostable.
every last bit of it. We also need you, our consumers, our suppliers, our retailers, our employees, and many others to join us on this journey. Because there are things that you can do that will make a real difference. So please help us to close the loop on plastic, and let's make our blue planet blue again. 네,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기에는 정말 환경단체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도 유니레버 그 지속가능 담당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기업이 이렇게 어떤 매출액이 얼만큼 몇 조 이상을 매출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얼만큼 환경 문제에 대해서 2050년까지 어떤 계획을 가질 거고 또 앞으로 5년간은 어떤 계획을 가질 거고 또 플라스틱에 있어서 어떻게 재활용하고 재순환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놀랐고요.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생산, 유통, 소비, 배출 단계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은 공정들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들. 기존에는 어떤 제품의 단가에서 배출 비용들이 굉장히 내재화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싼 가격에 그것들을 이용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물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정말 환경을 고려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지금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복지기관들에서 바자회 참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옷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아름다운 가게나 그 구즈스토어 같은 곳으로 우리가 많이 모은 옷들이 옷가지들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의류 수거함에 많은 옷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요즘 옷을 빠르게 입고 빠르게 버리는 것이 유행이 돼버려서 나왔는데 이 환경 스페셜에서 언급이 되어 있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들어가고요. 또 옷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걸 만드는데 탄소 배출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었고 이것이 지금 제3세계로 막 가고 있는 것이 그들이 옷을 입어서 더 오래 입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싸게 버려지는 공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런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과 이런 NGO들이 같이 하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 이슈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캠페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달의 민족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모아서 노숙인 시설이나 아니면 복지기관으로 일회용품을 보내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담당자에게 굉장히 나무랬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그 기획을 하실 수 있냐고. 한편으로는 이제 캠페인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캠페인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회용들을 모아서 다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것을 전체적인 공동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물류에 있어서의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옷가지랄지 또 기부 물품들을 보낼 때 개별적으로 패킹을 해서 택배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최소한의 수량이 되지 못하면 물류병이 굉장히 많이 나게 돼서 이것들이 단발성으로 많이 배송이 되게 되면 우리 유사한 사업도 참 많이 하는데 요즘 각 기업마다 플라스틱 페트, 클리어 페트 모으는 캠페인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모아서 신발을 만들거나 옷을 만드는 캠페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각 물류를 막 쓰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어떻게 보면 CO2의 유발이 더 많이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고민을 하게 되면 이것이 환경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지구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획들을 같이 하자고 기업이나 혹시 민간 쪽 이렇게 연락이 오시면 이것이 정말 우리 대상에게 필요한지 우리 취약계층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재밌는 사례 중에서 사실 저는 뒤에 그 현대시설에서 얘기하실 커피박도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맥주, 오비맥주에서도 그동안에 버렸던 맥주를 만들 때 나왔던 맥주 그 커피박처럼 맥주박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게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에너지바랄지 이런 것들 요즘 스타트업들 같이 만들고 있고요. 실제 이런 것들도 좋은 그동안에 그냥 버려졌지만 이것을 자원화하는 것도 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부발전에서도 오셔가지고 저희가 중부발전의 이런 혁신 사례들 제가 심사를 많이 들어가는데요.
좋은 혁신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공유 드리거든요. 중부발전하고 한국지원난방공사가 서울지역본부 안에서 유사한 설비를 구축해야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생산 시설하고 재생 설비를 같이 구축하는데 거의 비슷한 지역에 이것을 설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투입 비용이 또 같은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야 돼서 이 두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의 물 재생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각자 예산을 가지고 각자 지으면 그만인데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공급하고 또 폐쇄수 시설을 같이 공유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의사소통 관계에서 불편함들도 있을 거고 또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하셔가지고 소통 채널을 만드시고 한쪽에서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예산 절감을 하고 또 다른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게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관들이 각각 후원 발굴을 하는 것보다 같이 연대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대상과 같이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립니다. 물론 대상자를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 사회공헌 정보센터, 사회공헌 센터 안에서는 지역의 직능단체들이나 이런 현장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신박한 기획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제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식스 모델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정 어떤 기업에게 후원 발굴하는 구조로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의 재단들, 지역의 연구기관들, 또 학교들, 그리고 정부기관들, 같이 혁신조직들이 같이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죠. 저는 이 방법들이 지역사회에 각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의제들을 같이 발굴하고 이것이 특정 어떤 대상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가족 안에 다 같이 있는 대상이잖아요. 특정 대상별로만 지원한다면 굉장히 한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패턴도 예전에는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각각의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이 나타났다면 요즘에 최근의 영화들은 어떨까요? 거의 다 맞춰놓은 것처럼 모두가 함께 등장해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고 나오죠. 사실 지금 기업의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이 예전에는 경쟁관계의 어떤 분야에서도 글로벌로 나갈 때 각 기업들이 각각 핵심 기술들을 같이 연대해서 협업을 해서 나가는 형태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연대해서 콜렉티브 임팩트 모델을 만드는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는 그동안의 공모사업이나 어떤 기획사업 위주로만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획안 제안서의 폼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혁신적인 모델의 과정들을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작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이슈를 가지고 사례를 만들고요. 이걸 아이디어화하고요. 그걸 조금 더 진화시키고요. 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사례화시켜서 조금 더 이렇게 볼륨을 만들어 나가면서 실행 프로세스에 집어넣는 형태. 그래서 행정 조직까지도 같이 연계하는 형태의 것들. 이런 프로세스는 영국의 모델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많이 협업 모델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향후 네트워크를 좀 더 하면서 그런 의제들을 인천만의 의제들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좀 집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빠르게 30분 동안 우리 인천 지역의 현안들도 같이 공유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CSR의 현안들과 방향성을 가지고 갈까를 고민해봤습니다. 제 이후에 나오는 사례들, 기업 사례들을 같이 공유해보면서 각 기업들은 또 어떻게 또 지역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주시고 계신지를 또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아이디어도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CSR 임팩트 삼영지였습니다.